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종근 평론가님 오늘 특별히 나와주셨는데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네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 오늘 재헌절 경축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개헌론이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이제 분권형이냐 4년 중임제냐 국민적 합의가 있느냐 여야가 이제 극한 대치 중인 상황에서 이게 과연 개헌이 가능하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개헌 좀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이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부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원래 역대 국회의장을 하셨던 분들은 개헌에 관한 제안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라 몇 차례 있었었어요. 네. 그런데 개헌이라는 게 이게 정말 서로 이제 쉽지가 않은 사항이죠. 역대에서도 그랬었지만. 근데 지금 현재 국면에서 개헌론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 또는 어떤 뭐 탄핵에 대한 조짐, 임기 단축,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이런 게 약 맞물려 가지고 실은 여권 쪽에서 보기에는 뭔가 개헌 자체를 뭔가 임기 단축과 연동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헌이 되려면 어떤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필요한데 그 국회에서 그래야지만 가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우원식 의장께서는 뭔가 좀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여권에서 이걸 호응해줄 확률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논의가 진전될까 해서는 약간 좀 갸우뚱해지는 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개헌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지금 이제 또 개헌 추진에 대한 의미가 현 대통령부터 적용을 하느냐, 뭐 아니면 차후 대통령부터 적용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논란이 오고 가는 쟁점 사안 중에 또 하나인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의 개헌이라면 현직 대통령한테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거예요.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을 해야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만약에 그 개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취할 때, 어떤 입장을 취할 때 자신이 해당된다면, 손해보는 쪽으로 해당된다면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임기 단축, 자기가 임기 단축 하겠다라고 받아들이면. 그런데 임기를 늘린다? 이건 당장 뭐 정권 연장을 위해서 개헌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앵커의 말씀이 만약에 임기 단축을 통한 그걸 받아들이면서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라면 가능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개헌 자체가 뭐 집권 연장으로 비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은 절대 그게 용납이 안 될 상황이고 저도 개헌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부원장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역대 모든 국회의장이 다 개헌을 얘기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이거든요. 개헌을 이룬다면. 그래서 17대부터 거의 지금까지 모든 21대까지의 국회의장 중에 개헌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예를 들자면 뭐 김원기, 임채정, 김영호, 정의화 의장. 저도 개인적으로 현직에 있을 때 기자로서 인터뷰도 많이 했던 분들인데 퇴임 인터뷰를 하면 꼭 개헌을 못 이뤄서 참 안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취임 인터뷰를 하면 나 이번 임기에서 분명히 내가 개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오늘 경축사에서도 그동안의 논의가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이번 22대에서 이제 실천만이 남아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앵커 말씀하셨듯이 논의는 정말 많이 했어요. 이낙연, 이낙연 의원, 이쪽에 이주영 의원 해서 개헌 특위와 관련해서 얼만큼 진짜 많은 수기를 한지 몰라요. 숙명.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개헌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건 위로부터 내려오거나 밑으로부터 올라가거나요. 위로부터 내려온 건 박정희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서 집권 연장, 그냥 찍어서 개헌 연장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개헌과 그다음에 밑에부터 위로, 그러니까 국민들의 시민 뭐 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4.19 때 4.19 이후에 개헌을 이뤄서 의원 내각제로 갔다든지 아니면 60항쟁으로 인해서 지금의 87 체제가 왔다든지 이건 밑으로부터의 개헌 의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그런 민주주의는 이미 이루었으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가서 이게 뭐 혁명과 같이 이건 다시 한번
바꾸자 이런 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여야가 진영 정치, 그러니까 서로 반목하는 정치가 아니라면 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여야가 손을 잡고 여기까지 해보자라고 합의를 보고 대국민 설득, 국민들한테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두 가지 형이 아닌 상태, 네. 전혀 다른 상태로 협조적인 체제에서 한다면 가능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분파 정치가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분파 정치, 진영 정치 때문에 개헌으로 가는 길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네. 말씀하셨는데 최 부원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렇다면 개헌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헌이 실은 논의도 실은 덜 됐다고 생각을 해요. 논의가 아직 좀 성숙하지 못했다? 예, 저는 이제 실은 어떤 개헌의 결국은 이제 필요성과 합의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여론에서 많이 나오는 건 4년 중임제예요. 그런데 4년 중임제가 과연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이랑 많이 달라가지고 네. 미국은 의회가 되게 강력하고 그리고 의회가 예컨대 예산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감사원도 의회 산하 조직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한미 FTA 있을 때 USTR 같은 경우도 의회 산하 조직이거든요. 원래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은 미국은 행정부는 법안 발의권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의회만 법안을 발의할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의 강력한 분권, 그다음에 이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강력한 분권, 그다음에 언론과 사법부의 강력한 독립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행정부 권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한 편인데 우리는 행정부 권한이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법안 발의권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예산은 심지어는 그 기재부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증액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것 등등이어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4년 중임제로 가면 과연 한국의 지금도 안 그래도 관치 파워가 엄청나게 센데 네. 방송사는 사실상 한 번 쿠션 쳐가지고 다 좌지우지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진보 정부가 등장하든 보수 정부가 등장하든. 그런데 이걸 8년 정도 지배한다 그러면 과연 한국이 민주적인 어떤 것이 과연 가능할지도 실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에 대한 이제 그 분권 얘기가 이제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분권을 하려고 그러면 지난번 아주 오랜만에 개헌안이 발의된 게 문재인 정부였거든요. 네. 그때는 개헌은 발의 요건이 국회가 과반으로 발의하거나 대통령이 발의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 실제로 법안을 발의하신 그 정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도 그때는 제가 이제 법안 발의권을 받는데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네, 뭐가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겁니까? 실제로는 이게 역사 자체가 달라가지고 네. 유럽이나 미국은 분권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만들어졌고 우리는 고려시대부터 중앙정부가 먼저 있고 지역이나 분권은 나중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역사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분권의 장치와 그런 걸 만들기 전까지는 네. 실제로 4년 중임제를 하는 게 과연 한국적인 현실에서 바람직한 것도 실은 어떤 토론이 충분히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개헌의 논의는 상당히 레토릭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대통령제에 대한 분권에 대한 장치들이 더 정교하게 그거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분권이 아니라 네. 행정부라든가 사법부, 언론 등등에서 그런 것이 훨씬 더 이제 좀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각 기구에 대한 이제 분권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더 성숙하게 익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개원식 최장 지연 기록을 깬 22대 국회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개원식이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재헌절인 오늘도 여야의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야의 독주가 헌법 정신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주장을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이 의회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헌정 파괴라고 이제 비난하고 있는데 어느 쪽의 그 주장이 더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둘 다 틀리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네. 쌍방과 실입니다. 쌍방과 실인데 이거 정확하게 85대 15 이렇게 해야지 네. 무조건 모든 자동차 사고를 50대 50이다 양비론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거의 뭐 100대 0은 거의 없죠. 자동차 없죠. 사고에. 없죠. 네. 어쨌든 90대 10이냐 아니면 70대 30이냐 그건 좀 이제 앞으로 바라봤을 때 둘 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조금 더 책임이 있다라는 건 저는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전 양쪽 다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 독식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그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은 평소에도 그렇고 또 소수 야당일 때도 그렇고 집권했을 때도 그렇고 언제나 다수결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 다수결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소수당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것을 협의해서 협상의 결과물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다 해서 그때 이런 일관된 어떤 흐름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법사위원장은 무조건 2당이 해라. 1당은 국회의장이 해야 된다. 그럼 여야가 바뀌면 그럼 차라리 집권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장을 하든지 그것을 서로 간에 견제를 해야 된다. 네. 그래야만 소수당의 목소리도 반영이 될 수 있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고 그게 녹아든 게 관습처럼 내려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여당한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이겁니다. 선거는 사실 선거가 끝나면 그게 채점표이자 하나의 어떤 지표가 돼야 돼요. 그럼 선거가 끝났어요. 180대 108이잖아요. 192대 108이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정말 야당에 들어줄 거는 확실하게 들어줘야 된다는 이게 있어야 돼. 앞으로의 플랜이. 그러니까 네. 특히 대통령실이 그래서 저는 주장을 이렇게 했어요. 대통령실이 이제 내가 9가지는 양보할게. 그럼 야당에서 이건 해. 하지만 내가 정말 3년 동안 이거 하나만큼 하고 갈 거야. 라는 걸 빨리 만들어서 야당과 협상을 해라. 그래서 이거 하나만큼은 야당에서도 양보를 해달라. 라는 그런 이 접근이 굉장히 필요하다. 여당도 역시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건 마침점을 찍어주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 그 전까지 막 공방을 벌였던 거에 어느 한편은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딱 결과가. 그렇게 갔어야 됐고. 근데 그게 굉장히 아쉬운 거고. 거꾸로 지금 야당한테는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이 결과 투표일 날 이제 야당에서 한 논평 그대로 실천했어야 돼요. 야당의 논평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170석을 그냥 휩쓸었을 네. 때 민주당 논평이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고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겸허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신나서 막 떠들고 네. 우리가 이걸 즐기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겸허하다는 건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이뻐서 170석을 준 것이 아니다. 172석을. 지금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뭐 야당도 맨날 심판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야당이 잘해서라고 판단하지 않겠다. 우리가 더 여당과 협의를 하고 하면서 이 오만하게 보이지 않겠다. 난 이렇게 사실 선언을 했다고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실제는 뭐 어쨌든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민주당의 현재 분위기는 겸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완전 독주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 실종된 정치, 기브앤테이크,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그렇게 정리를 하셨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정 파괴는 약간 이제 과한 표현이긴 하고요. 실은 헌정의 문제의식은 한쪽이 독주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을 준 거고 네. 이제 국회에는 입법권을 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헌정은 돌아가는데 그냥 헌정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뭐 민생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정책이라든가 뭔가 나라 일을 해야 되는데 나라 일을 안 하고 이제 그냥 뭐랄까 출퇴근만 하고 있다 그럴까요? 의원분들께서 그런 측면에서 좀인데 다만 이게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었잖아요. 근데 실은 현행 대통령 선거 자체가 홀라당 다 독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민주당이 더 책임 있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대통령 파워가 더 셀 건지 제1야당 파워가 더 셀 건지 아무리 이게 뭐 192석에 해당하는 거야라 하더라도 그냥 우리 평범한 보통 사람들한테 어디가 더 많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지 하면 당연히 현직 대통령과 현직 행정부를 갖고 있는 곳이 최소한 50배 이상의 파워는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네. 그거는 뭐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거랑 야당 대표가 한마디 하는 거에 언론 비중에서도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민주당이 국회에서 거야인 건 분명하지만 전체적인 권력 관계로 보면 여전히 이제 여당과 그다음에 대통령 이쪽이 행정부가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건 너무 명백한 거다. 그런 점에서 뭔가 절충점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대통령도 계속 거부권만 행사하고 그리고 여론이 상당히 최혜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거의 여론이 7대3 가까운 비율로 압도적이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계속 모르쇠만 하고 어떨 때는 이게 무슨 그 국가에서 받은 거라 했다가 지금은 개인적으로 뭐 돌려준다 그랬다가 말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국정을 아예 놓은 것 같다. 그런 거를 알겠습니다. 느낌을 주기 때문에
뭔가 좀 접점을 당분간은 좀 찾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야당도 거야인 현실에서 이제 겸허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대통령도 야당을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전국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이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방송과 관련한 최근의 현안들이 굉장히 좀 현안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볼성 사나운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이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극한 대치 이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방송 전쟁부터 멈추자. 야당은 방송사법 강행을 중단하고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자. 우원식 의장이 일단 다음 주까지 좀 한 일주일 정도 좀 논의를 각각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제안 여야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원식 의장이 그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 한쪽 편만 드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과 또 항의도 많이 하고 또 헌정사상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의장, 뭐 개원하자마자 개원식도 안 했지만 20대 2대 문을 열자마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국회의장에 대한 지금 그 항의의 목소리를 이렇게까지 빨리 높인 적이 없을 정도로 의장에 대한 어떤 불만이 최고조였는데 국회의장 사실 중재라는 사람이지 이것을 빨리 속전속결로 의사봉을 휘두르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봉이라는 건 그 어떠한 정파나 그 어떤 정당에게도 공평하게 보여야만 세 번 두들기는 것이 권위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 자체는 이 국회의장으로서 처음으로 중재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 안에 내용은 사실상 들여다보면 양쪽 다 아마 쉽게 물러서지 못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헌법과 관련해서 부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언론에 대한 문제예요. 언론이 정말 정파가 어떻게 되든 정권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언론 자체가 그냥 무게 있게 그냥 중심을 잡고 가면 되는데 지금은 그 언론을 정권을 바꿀 때마다 이런 파란이 되풀이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해서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진보 정권이 있을 때도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죠? 제도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공영방송이라는 허울 아래 진짜 공영으로 컨텐츠가 나오느냐 아니면 지금 사실 MBC 같은 경우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라는 이름의 그 이사회가 과연 정말 그 공영을 담보로 하는 이사회인지 또 사실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영화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 거고 근데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MBC와 KBS와 EBS의 사장을 놓고 충돌을 하는 그런 양상을 계속 보인다는 건 어느 쪽에도 사실 뭐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제도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틀 동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단 잡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원식 의장이 이제 여야 각 당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원식 의장님은 좀 선의의 취지를 가지고 하셨을 텐데 국민의힘 쪽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지금 국민의힘의 최대 관심사는 MBC의 어떤 권력 구조를 개편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야당이 보기에는 어떤 방송 장악 이런 걸 좀 하고 싶은 거고 여당이 보기에는 이제 또 여당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지금 하나는 방송사법을 민주당 추진하는 이유도 실은 MBC에 대한 어떤 교체를 좀 막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사법 추진과 이사선임 중단이 이게 둘 다가 될 경우는 MBC가 당분간 진도를 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여당 쪽에서 생각하기에는 이거 좀 약간 우리는 뭔가 좀 어음받고 현찰 주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수용한다 그러면 우리도 수용할 여지가 있다. 라고 받을 수 있는 카드예요. 민주당은.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약간 이제 받기 어려운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신데 다음 주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전대 상황을 좀 지켜볼 텐데요. 오늘 그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마지막 합동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목할 부분이 4명의 후보 모두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과해야 된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는 일관성 있게 계속
했던 태도예요. 네. 이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겉으로 드러나게 이건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네.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똑같은 어떤 입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똑같은 입장이고, 네. 나머지 세 후보는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 개진을 안 했다거나 아니면 사과는 안 된다 정도였던 그런 정도의 입장인데 이번에 바꿨죠. 네. 제가 보기에 입장을 바꾼 쪽에서는 사실 제발목을 잡힌 게 아니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 얘기를 한번 하면 원희룡 후보가 문자와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책임론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들여다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선거에 패배했다라는 논리가 가능하려면 뒷부분이 방점을 찍었을 텐데 앞부분 사과의 의지가 뚜렷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만 안 받아들였다가 네.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그 네 후보들의 이제 사과에 대한 이전의 그 언급과 뭐 팩트 확인보다는 이 네 명의 후보가 이제 모두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로 김 여사가 과연 사과를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세 후보는 문자 이후에 사과를 해야 된다는 전제 때문에 사과로 이렇게 입장 표명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네.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또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라든지 앞으로 특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전향적인 부분이 될 거예요. 왜? 새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목소리를 높였고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다 한 목소리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사과의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지금 꽉 막혀 있다. 뭔가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서는 이 전대 끝난 다음에 그 누가 됐든 어떤 지도부가 됐든 이것이 공이 자신들한테 넘어왔다는 걸 인식할 수밖에 없겠죠. 공이 이제 넘어왔다고 대통령실에서도 인식한다. 그렇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뭐 사과의 모습을 뭐 대국민 앞에 그런 모습이 나올까요?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멘트로 보면 뭐 대리인 측의 멘트라든가 이런 거 보면 사과하기 싫어 죽겠는데 지금 자꾸만 여론은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니까 할지 말지 생각할지 말지를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여전히 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뭐 1월 달에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남편분이랑 상의를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하든 사과할 거 사과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치료리 되도록 사과를 뭐 할지 말지 뭐 그리고 이게 국고재산인지 아닌지도 말이 수시로 바뀌고 네. 여가지고 일단 할 의사는 별로 있어 보이진 않는다. 물론 이제 나중에 마지못해 할 수는 있겠지만 타이밍을 너무 많이 놓쳤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대통령의 부인되는 분이 뭔가 좀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사과를 하면 총선 전에 그렇게 했으면 저는 국민들이 좀 상당 부분 수용할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이거를 끌고 와가지고 네. 사과를 하더라도 뭐랄까 좀 인심을 다 잃었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되게 많이 들고 물론 그리고 정치권 입장에서도 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실제로 뭐 김영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지 뭐 신고 의무라든가 지금 뭐 일반인이라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하는데 업무 관련성이 없을 수가 없죠. 이 대통령 부인이라는 존재로 가정을 네. 판단할 경우. 그래서 아마도 정치 공방은 검찰에 출두하든 아니든가 무관하게 사과하든 아니든가 무관하게 그건 너무 많이 늦었다. 네. 그래서 쭉 더 갈 것 같다. 특검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주 이제 23일 이제 화요일인가요? 이제 1차 투표에서 이제 끝난다면 그날 이제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제 결정이 나고 2차로 간다면 28일로 이제 이어지게 될 텐데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 이제 우세로 나오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의혹 이 부분이 좀 막판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저는 크게 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법성에 대한 문제예요. 네. 불법성이 있으려면 이것이 선거를 예를 들어서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여론을 조작한 그런 흔적이어야 돼요. 지난번에
드루킹 사건을 보면 원희룡 후보가 자꾸 드루킹을 대입을 하는데 드루킹의 판결문을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대선, 대통령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장을 여론을 조작을 함으로써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게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 시절, 그러니까 선거도 아니고 자신이 정치인도 아닌데 무슨 여론조사팀을 만들었다라는 게 개연성도 없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내렸다는 증거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갖고 얘기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내가 팀장은 맞는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인지했는가는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한동훈 지금 증언을 폭로를 한 사람조차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연결하는 어떤 증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공무원을 동원했다든지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추측에 불과하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니 이 세 가지 점을 미뤄봤을 때 불법성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후보에 대해서 너무나 이 네거티브가 계속 겹쳐져 왔기 때문에 어떠한 네거티브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없던 상태에서 빵 하고 터졌다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사실 확인 들어가고 난리가 날 텐데 그 전에 이미 몇 단계의 네거티브들이 다 사실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선거 투표일 막판에 이 벌어지는 어떤 네거티브들이 아직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 민주당 상황은 이제 최 위원장님께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제 당내 최대 계파 더민주혁신회의가 최근에 그 친명 파벌은 경선에 개입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최고위원과 시도당 위원장 후보 중에 미뤄질 후보를 발표한다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당내 이제 우려가 이제 나오면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기로 이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식의 당내 최대 계파인 이런 모임의 실력 행사, 민주당이 이제 전대에 미칠 영향,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번에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와 말고 시도당 선거가 실은 이번에 민주당이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당대표 선거나 최고위원 선거는 약간 좀 특정 정파 일색으로 좀 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시도당 선거에서는 비명과 친명이 약간 붙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친명과 친명이 붙는 경우도 있고 같은 친명인데 더민주혁신회의 친명과 그냥 더민주혁신회의 아닌 친명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야말로 좀 약간 좀 이렇게 세게 붙는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이 너무 많이 붙고 그러면 당에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 같이 사이좋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길 바랄 거거든요. 싸우지 말고 다 나를 지지해. 이런 게 가장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가장 행복한 일인데 그런데 이제 당사자분들은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내부의 같은 더민주혁신회의에서 내에서도 서로 이제 원래 후보 조율이라는 게 세상에 권력을 나누는 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뭔가 이렇게 개입의 어려운 점도 있고 또 뭔가 조직에서 내분 가능성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약간 불개입이라 그럴까요? 실제로는 이제 다 친소 관계가 있으니까 상당 부분 뭔가 이제 알게 모르게 선거를 하게 되고 또 이러저런 지원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감정에 상하는 거나 뭔가 좀 이러저런 이제 어떤 그 갈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생기는 게 좀 불가피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가면서 이번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뭐 큰 이번에 이런 이제 뭐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죠. 1등이 바뀔 가능성은 이제 쉽지는 않고 다만 이제 그 지역에서는 이게 지방선거 공천권에 연결돼 있어요.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도 연결돼 있어서 그 지역에서는 되게 치열한 선거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야 모두 현재로서는 1등의 그 상황이 좀 공고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여당도 사실 큰 변수가 없습니다. TV 토론 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면 사실 TV 토론에 대한 성적표잖아요. 채점이 매겨지는 건데 지금 한 4번 정도 했는데 그 직후에 여론조사들이 미동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채점이 거의 매겨진 게 아니냐, 점수가 매겨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성적표 받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